자, 그럼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식민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문화 통치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문화 통치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진행되었던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새롭게 도입한 통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화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문화의 증진, 그 다음에 문화의 성장,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 즉, 일제가 조선에서 문화의 발전을 증진시켜 주겠다라는 명목을 내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현실에서 시행되었던 본질과는 상당히 괴리가 컸다라는 게 이 문화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통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른바 문화통치였다. 즉,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했는데 번지르르한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 조선인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순응하도록 만드는데 통치의 초점이 여전히 맞춰져 있는 야만적인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문화통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괄호 2번 문장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화통치의 본질이라는 건 한국인을 어떻게든 분열시켜서, 그리고 그 한국인들을 속여서, 기만이란 건 속이다, 통치하려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1910년대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던 무단 통치보다는 그 물리적인 폭력의 정도는 약해졌긴 하지만 비물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통제와 억압, 간섭이 여전히 1920년대에는 심했고 오히려 1910년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치밀한 억압과 통제가 벌어지던 시기였다라는 게 이 문화 통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요 분열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어떡하든지 똘똘 뭉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1919년에 그렇게 똘똘 뭉쳐서 3.1 운동을 일으킨 걸 봤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단 통치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3.1 운동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여론도 악화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문화의 증진을 이야기하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의 핵심적인 목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조선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1920년대 문화 통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실상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었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문화 통치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 통치기에 중요했던 변화는 문관 총독이 임명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단 통치는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결국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통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육해군 대장만이 조선 총독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자격을 풀어준 거죠. 군인이 아니어도 총독, 조선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진짜로 그렇게 바꿔요. 자, 근데 본질을 살펴보면 실제 임명된 문관 총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문화 통치를 최초로 시행했던 제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도 해군 대장 출신이었고요. 그 이후에 1945년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45년까지 전부 다 육해군 대장 출신들이 어디에 임명이 되었다? 조선 총독에 임명이 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에는 육군 대장 출신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사이토라는 해군 대장이 임명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토가 유일한 해군 출신이었고요. 조선 총독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 육군 대장 출신들이 임명되었던 겁니다. 즉, 어찌 보면 이 조선이란 지역 자체가 일본 육군의 세력권 안에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요. 그 이전에 헌병경찰이었던 헌병경찰 제도를 뭘로 바꾼다? 보통경찰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보통경찰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 성격을 조금 더 낮추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군인보다는 경찰도 무서울 수 있기는 하지만 군인에 비교해서는 조금 유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실상은 살펴보시면 경찰의 수가 이 일반 경찰제를 시행하고 순식간에 급증을 합니다. 대략 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실시를 해서
국채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일제천황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제국주의 체제에 반발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탄압을 가하는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조선에서는 독립운동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상당히 더욱더 치밀해지고 가혹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증가된 경찰들인 거죠. 예전에 비해서 겉모습은 훨씬 더 유해졌을 수 있으나 훨씬 더 많은 경찰들이 생겨나면서 훨씬 치밀한 탄압과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치밀한 감시와 탄압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풀어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언론이 그 당시에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와 같은 한글신문, 한국인이 발행한, 조선인이 발행한 한글신문이 이때 처음으로 발행이 됩니다. 1920년대.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신문들 발행이 됐으면 신문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사가 철저하게 검열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삭제된 채로 신문이 발행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즉, 조선총독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자유를 인정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검열 제도로 인해서 이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후검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간행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폐간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집회와 결사도 가능했지만 당연히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건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와 그 다음에 부, 면,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지방통치기구였잖아요. 이 지방통치기구에 각각 평의회라는 이름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지방자치기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할 수 있게 해준다?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의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조선인들이 조선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선전을 한 거죠. 자, 이거 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권이 하나도 없는 무슨 기구다? 자문기구라는 거.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으면 이 도지사한테 건의라든지 충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정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극히 일부의 한국인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면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납부액을 상회할 경우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친일 인사들만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게다가 선거로 뽑는 회원분들보다 이 평의회나 협의회 회원들보다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임명회원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랑 관련이 있죠. 친일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 이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변화도 있는데요. 1920년대 제2차 교육령이라고 해서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기존의 교육과 관련된 법제를 변동을 줍니다. 이 법제의 변동의 핵심은 뭐냐?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 동등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전히 실상에서는 한국인들의 취학률이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지금 150쪽에 있는 도표를 선생님이 띄워놨는데요. 이걸 비교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딱 표만 봐도 느낌이 확 오잖아요. 실제로 동등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일본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자, 게다가 교육 목적에서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일본의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조선인들을 만들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교육령의 2차 조선개혁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역사라든지 지리 수업과 지리와 관련된 수업이 급감하는 현상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럼 일본의 역사와 지리가 역사 지리 수업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데 뭐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추가한 게 있죠. 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해놓긴 했었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규정은 만들어 주었지만 이 대학 설립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방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조선에는, 한반도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학도 설립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화통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문화를 발전시켜 주겠다라고 선전선동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건 속이는 것에 불과했고, 한국인들을 분열시켜서, 특히 친일파 양성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분열시켜서 통치하려는 통치술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통치는 꼭 기억을 해두실 게, 실제 시행되었던 내용이 그 속내는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이었는지를 꼭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일제의 경제 수탈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의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조선은 농업이 중심된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조선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실상을 잘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배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졌잖아요. 이 1914년부터 18년간 유럽이 전쟁터가 되면서 유럽에서의 생산이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물자의 생산이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는 급속한 경제와 도시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동시에 뭘 불러오느냐?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이주하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쌀 생산량이 어디에서 줄어들게 된다? 일본에서 줄어들게 되고 쌀값의 폭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곧 뭘로 이어지는 걸까요? 사회 분화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도시로 이주했던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 하층민을 이루게 되면서 이 도시 하층민들이 높아진 쌀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쌀값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그게 언제 발생을 한 거냐면 1918년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심지어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쌀값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사회 분화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본에서의 증산, 일본에서의 쌀 생산을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농업 생산량이 올라온 데다가 지금 도시 성장, 경제 성장에 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이 뭐였냐면 그럼 동남아시아에서 쌀을 수입해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맛이 별로 없어요. 일본하고 한반도에서 기르던 쌀 품종하고는 동남아시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수입을 해오면 또 무역 수지가 너무 악화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야, 그럼 조선에서 늘리면 되지. 조선에서 늘려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가져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된 게 뭐다?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자, 핵심은 어떻게든 뭐한다? 늘린다. 늘려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겠다?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뭐였냐면 농지를 늘리거나 아니면 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종자를 개량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농촌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쌀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선의 경제도 성장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면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실상을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한국인들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악화됩니다. 왜냐? 증산량, 즉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탈, 즉 일본으로 이출 또는 수출이 되겠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공짜로 뺏어간 게 아니라 값을 지불을 하고 일본에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나 반출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수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수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뭐가 될까요?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부족해지는 부분을 만주에서 잡곡의 수입으로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더 조선에 머물고 있는 쌀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라든지 보리 같은 다양한 잡곡들을 만주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농민들이 오히려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을 개선한다던가 종자를 개량하는데 다양한 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농민들이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자, 총독부가 시행하는 정책인데 이 총독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총독부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실시는 하는데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런 농민의 몰락이 1910년대에 이어서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작농 또는 소작농들이 죄송해요. 이 일부 자소작농이라는 건 소작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 자기 땅도 있었던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작농이기도 하지만 소작을 하기도 하는 농민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농민들이 아예 뭘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소작료가 대개 60% 정도였어요. 내가 생산을 하면 60%는 지주에게 갖다 소작료로 바쳐야겠고 40%만 내가 가지고 그걸로 이것저것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다시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떠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도시에 이주한다고 딱히 살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막촌이라고 불리는 정말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도시 하층민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당시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이 30%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확실히 늘어나긴 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의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당시 일본인의 소비량의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건 결국에는 조선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옳은 판단일 겁니다. 일본의 이게 들어가야죠. 식량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만 간다? 일본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 소수 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누굴까요? 지주들. 이 소작료로 거둔 쌀을 어디에 팔까요? 일본에 파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주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산미증식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주들이 또 친일적인 인사들로 또 변화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익을 얻어갑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쌀값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하층민들이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요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결국엔 조선이 일본을 위해서 수탈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경제가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지는 게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1910년대에 우리 실시되었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본격화가 됩니다. 회사령의 핵심은 뭐였냐? 회사를 세울 때 조선의 총독부에 허가가 필요했다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껏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의 기준은 뭐였냐면 모든 회사였어요. 조선에 설립되는 모든 회사.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도 한반도를 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신고제로 바꾸니까 1910년대에 급격하게 성장해왔던 일본의 대기업 재벌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1923년 전까지는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 조선에 수출이 될 때 관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관세를 뭐한다? 폐지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신은행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은행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한국인 은행들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기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뭘 쓰게 된다? 조선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식민지예요. 식민지 지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1910년대에 이어서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용어 확인과 한 걸음 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화통치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창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핵심은 뭘 양성하는 데 있었다?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 150쪽을 보면 사이토 총독이 취임사에서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또한 일반 관리 및 교원이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여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자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이토 총독의 가장 중요한 본심을 나타내는 게 이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뭘 양성하겠다?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기록으로도 남아있다는 것. 즉, 문화통치라는 게 겉으로는 문화의 양성, 유화책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을 분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일제의 검열이 이루어진 신문의 모습 나타나죠? 여기 다 삭제된 기사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료들이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역사 생각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2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문화통치의 실상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했던 내용이죠.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였다. 왜냐? 1919년 무슨 운동의 여파였기 때문에 3.1운동의 여파로 실시된 게 문화통치였기 때문인 거죠. 3.1운동이 그만큼 그 당시 일제 조선 총독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족적인 운동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제가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한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국내 쌀 수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물가를 낮추고 경제성장 과정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증식은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은 어딜 위한 거였다?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과연 이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에는 조선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까? 조선에 대한 조선의 경제 성장과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복리 후생에 대한 관점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본토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조선에서 수탈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1920년대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상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 1920년대의 특징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요. 151쪽에 있는 역사 깊이 보기의 산미 증식 계획의 영향. 이 표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내용들 요 도표도 잘 보시고요. 문제 답들 지금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자료도 상당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도표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